자, 뭐 시간표들은 다 받으셨을 거고 혹시나 시간표 못 받으신 분 저랑 같이 이제 윈터 동안에 국어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저는 이제 박요셉 선생님이고요. 네. 시간표에 국밥이라고 되어 있는 시간이 제가 진행하는 시간입니다. 국밥 아니고요. 자, 국어 같은 경우에는 두 선생님이 나눠서 들어가시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국어 개념 백과에서 2권 부분인 비문학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선생님께서는 1권인 문학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선생님께서 나눠서 들어오시기 때문에 교재 같은 경우에 반드시 좀 확인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아예 시간표에다가 요때는 문학, 요때는 비문학 이런 식으로 표시해 놓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제가 진행하는 부분은 독서하고 문법하고 화작 부분이 엮여져 있는 2권을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독서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좀 OT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념들을 살펴보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자르고 나누고 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이제 그 3월달이 되면 고등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고등학교 들어가서 내가 아직 고등학교 들어온 지 실감도 안 날 시기쯤에 모의고사를 보게 돼요. 3월 모평을 보게 되는데 3월 모평 같은 경우에 중학교 3학년 전과정을 시험 범위로 갖다가 하는 평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중학교 때 다 배운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기억이 잘 안 나요.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45문제를 80분 동안 풀게 되는데 숫자만 들었을 때는 45문제 80분이면 할만하겠는데 라고 하지만 시간 내에 푸는 놈을 거의 못 봤어요. 특히 1학년 새로 올라가는 친구들 중에서. 왜냐하면 그만큼 지문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지고 그 다음에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내용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독서, 비문학 부분이 요즘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그 이유는 혹시 수학, 수능이 뭔지 아시는 분? 수능의 플레임이 뭔지 아시는 분? 그렇죠. 수학 능력 평가예요. 수학 능력이라는 거는 앞에 있는 수학이 매스매틱스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 있는 수학은 학문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에 들어가서 어떤 학문을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 수학 능력 평가예요. 그래서 국어 쪽에서는 뭘 평가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를 가게 되면 어떤 과를 들어가더라도 최소한 전공 교재가 요 정도 두께는 됩니다. 한 학기용이에요. 1년이 아니야. 한 학기용이에요. 이거를 다 읽고 여러분 걸로 만들어야 돼. 근데 글을 읽을 줄 모르고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얘는 뭐 수학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대학교 측에서 이제 뭐 점수도 나름 잘 맞고 뭐 내신도 어쩌고저쩌고 해서 대학생으로 갔다가 자기네 학교에 들여보내놨는데 애들 수준이 너무 떨어지더라 라고 해서 평가원 측에 계속 오퍼를 넣은 게 뭐냐 하면 독서 능력 부분 평가의 기준을 높여야 된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긴 글을 읽어서 그 글의 흐름과 내용과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로 계속해서 변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국어 같은 경우에 통합되기 시작한 게 몇 년 안 됐어요. 네. 통합되기 전에는 비문학 지문이라고 해봐야 짧으면 한 1300자, 길면 한 1600자 정도 됐었어요. 1800자 정도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최소 1600자에서 최대 2300자로 늘어났습니다. 2300자라는 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이제 모의고사 용지 B포 용지를 받았을 때 B포 한 면이 다 지문으로 되어 있으면 그게 2300자예요. 한 면이 다 지문으로 되어 있다고. 그걸 읽어서 문제 6개에 적용을 해서 풀어야 돼요. 애들이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글이 길면 읽는 법을 모르면 어떤 방식을 선택을 하느냐. 일단 빨리 읽어요. 근데 읽다 보면 까만 건 글씨고 흰 건 종이에요. 그래놓고선 빨리 읽었다고 되게 뿌듯해하면서 이제 문제를 봐.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문제를 보니까 몰라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다시 지문을 봐. 하나씩 찾아. 1번 풀었어. 2번 또 봐. 이 짓거리를 6번을 하니까 시간이 모자란 거예요. 애초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지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내용 파악을 하고 흐름 파악을 해놔야 문제에 적용하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걸 효율성 있게 연습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놓지 않으면 막 이제 물론 당연히 수학하고 영어가 중요합니다만 수학 영어만 하다가 3학년 때 국어 해야지 라고 하는 애들이 신나게 망하는 것을 저는 몇 년간 계속 봐왔어요. 국어는 3학년 올라가서 해야지로 되지 않는 과목입니다. 꾸준히 계속 해줘야 돼요. 메인을 수학 영어로 가져가더라도 국어를 빠뜨림 없이 계속 꾸준하게 해주지 않으면 국어 점수는 올라가지 않아요. 연습을 자주 해두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시간을 이렇게 할애를 해가면서 얘기를 드렸어요. 자,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나오는 분야가 정해져 있는데 인문 분야랑 사회 분야랑 과학 분야랑 기술 분야랑 예술 분야로 갖다가 나눠지게 됩니다. 이 5가지 영역에서 지문이 출제가 돼요. 그렇다면 인문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대부분 철학 혹은 심리학 혹은 역사 혹은 어떤 사상이나 이념 과 연결이 된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뭐 윤리학, 논리학까지도 이렇게 나오게 되면 사실 많은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 인문 분야예요. 철학 아시는 분 제대로? 심리학이나 역사나 사상 이념이나 논리학은요. 대부분 잘 모르죠. 저기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인문 분야의 지문이 나오면 애들이 문제가 뭐냐면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요가 제일 많아요.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요가 아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인문 같은 경우에는 배경 지식이 있으면 있을수록 사실 좋기는 합니다. 많은 제가 누누이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철학 시험 아니고 심리학 시험 아니고 역사 시험이나 논리학 시험이 아니고 국어 시험이에요. 국어적으로 풀 수 있는 연습만 하시면 돼요. 자, 이 인문 쪽에서 나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기초적으로 좀 신경을 써두셔야 할 게 뭐냐면 어떠한 사상가가 나오는데 사상가의 이름을 확인을 해 놓으시고 이 사상가가 어떠한 주장이나 사상을 펼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 두셔야 그 주장 간의 공통점이나 혹은 아니면 주장 간의 차이점이나 아니면 주장의 특징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걸 물어보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 쪽에서는 자주 나오는 게 이제 경제. 내가 제일 싫어해. 자, 경제 지문. 그 다음에 이제 사회 현상.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치, 법, 뭐 이런 쪽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사회 현상이 나오는 게 제일 개꿀띠예요. 제일 쉽습니다. 이해하기가 제일 편해요. 근데 이제 경제하고 법이 나오는 순간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거. 법은 분명히 적용 문제가 나오고요. 경제 같은 경우에는
경제 현상에 대한 얘기, 원리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것을 공식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려워요. 자, 사회 같은 경우에는 그 사상 혹은 이론 간의 차이나 특징을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가장 기초적인 수준의 해법이고요. 그 다음에 과학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제 순수과학이랑 응용과학이 나와요. 기초과학이랑 융합과학이라고도 하는데 그놈이야. 자, 순수과학은 4개예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과학, 물화생지가 되겠죠.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그 다음에 응용과학 같은 경우에는 2가지 이상의 범주가 겹쳐져 있는 것들, 뭐 바이오마이메틱스라든지 이런 것들, 혹은 유전공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쪽에서 나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제일 핫한 게 요즘은 IT 기술이 됩니다. 재작년이 아니지. 작년 수능에서도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신소재에 대한 얘기나 아니면 신기술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왜 둘은 하나씩 얘기를 안 했느냐? 요 두 녀석을 여러분들이 지문 분석을 할 때는 어떤 원리나 과정을 반드시 좀 그 순서대로 혹은 아니면 그 원리를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과학과 기술 지문의 원리나 과정에 대한 내용이 도식화돼서 문제가 나와요. 그림 문제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다 틀려요. 왜? 분명히 그 얘기가 나오기는 했거든. 근데 이게 요 부분 혹은 아니면 이 과정에 맞는 설명인지를 익숙하게 엮어내지 못하면 그냥 틀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경 써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예술 지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2학년, 3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단독 지문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 쉽거든. 그래서 정답률이 높은 바람에 그 변별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2학년, 3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예술 단독 지문은 나오지 않습니다. 1학년 때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2, 3학년 때는 단독 지문은 나오지 않고 예술 지문은 복합적으로 나오는데 일단 예술과 관련된 건 보통 음악이나 미술이나 건축과 관련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요걸로 시작을 해서 다른 이야기로 진행되는 경우를 많이 봐요. 예를 들면 제가 재작년에 봤던 그 모의고사 중에 하나인데 1문단의 내용이 뭐였냐 하면 뭐 음악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뭐 개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화성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막 얘기를 해. 음악 얘기네? 웬일이야? 쉽게 풀 수 있겠군 하는데 마지막 문장,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이 뭐였냐면 각 음계는 수학적 관계를 가지며 뭔가 쎄해요. 두 번째 문단 들어가는데 거기서부터 수학 얘기예요. 그래서 만만하게 생각하고 예술 지문을 읽었는데 그 뒤에 되게 복잡한 내용 혹은 아니면 힘겨운 내용, 어려운 내용들이 있는 경우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2학년, 3학년으로 올라갈수록 1문단에서 예술 지문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조금 우선순위를 뒤쪽으로 미루는 게 여러분들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그거 읽다가 읽었는데도 이해 못하고 시간은 버리고 문제는 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출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간단한 수준의 그 독서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넘어오시면 21쪽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겠죠. 이 21쪽을 보시면 이제 그 독서 문제 출제 유형별로 갖다가 요 책은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살펴볼 건 2개예요. 일치 문제와 불일치 문제가 되죠. 내용의 일치 같은 경우에는 2가지 방식으로 갖다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뭐와 뭐냐 하면 완전 일치랑 그 다음에 유사 일치가 있어요. 완전 일치는 말 그대로 본문에 나온 표현 그대로
나오는 게 완전 일치예요. 컨트롤 C 컨트롤 V입니다. 머리가 되게 나쁘지 않은 이상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사실 이러한 유형의 문제들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쉬우니까. 그렇다면 어떤 유형이 많이 나오냐면 유사일치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같은 개념인데 조금 다른 단어로 바꿔서 나오거나 혹은 아니면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로 바꿔서 나오거나 아니면 글의 그 순서를 조금 바꿔서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다라고 본문은 있는데 파란색과 빨간색이 있다 이 정도 수준으로 갖다 바꿔서 나오거나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다나 파란색이 있다 빨간색이 있다나 같은 얘기죠. 근데 순서대로 안 나왔다고 아닌가? 라고 하는 애들도 가끔 있는데 아니에요. 동일한 얘기입니다. 유사 표현이에요. 자 갑니다. 바로 직접 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21쪽 밑에 보면 지문의 내용 확인을 하죠. 반면 고려 말에 발생하여 조선시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융성한 시조는 이라고 네모가 거기 잘 쳐져 있는데 이 지문에서 메인으로 잡아야 할 그 중심 화제는 시조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국어를 하면서 수업만 들을 것이 아니라 손을 좀 부지런히 놀려야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시조는 시조가 지니는 형식미 때문에 조선 전기 사대부들의 미의식과 정신세계를 표현하는데 적합한 관례로 됐다. 자, 이 시조는 무엇을 가지느냐 하면 형식미를 가지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조선 너무 크게 조선 전기에 그 사대부들의 미의식과 정신세계를 표현했다. 조선 전기에는 사대부 미의식이랑 그 다음에 정신세계를 표현했다라는 거죠. 이 시기의 주제는 주로 이제 유교적 인연과 자연에 대한 동경이었는데, 자, 조선 전기에는 주제가 유교적 이념이랑 그 다음에 자연에 대한 동경을 얘기를 했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이는 조선 사대부의 이상이기도 했다. 뭐 유교적 이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유교적 이념은 보통 두 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대부들이 생각한 거 뭐하고 뭐죠? 임금님에 대한 흉, 그 다음에 부모에 대한 효, 그 두 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가장 메인입니다. 근데 이제 조선 후기의 시조는 조선 후기는 조선 전기와 다른가 봐요. 조선 후기의 시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실학의 대두로 인해서 관념적이고 형식적인 경향에서 벗어났다. 관념적, 형식적? 아니다라는 얘기죠. 관념적이거나 형식적이지 않다라는 게 특징이 되고요. 그러면서 시조에는 새로운 인간성을 발견하고 다양한 현실적 삶을 표현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주제의식으로 드러나는 게 다양한 현실적 삶의 표현이죠. 요 정도로 갖다가 이 지문 부분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보시면 시조의 형식미는 조선 전기 사대부들의 미의식을 드러내는데 적합했다라는 선지가 있잖아요. 근데 지문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시조가 지니는 형식미 때문에 조선 전기 사대부들의 미의식과 정신세계를 표현하는데 적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동일한 표현이 동일하게 선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 일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단어를 바꾸지도 않았고요. 순서를 바꾸지도 않았어. 그냥 똑같이 서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 일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유사일치는 뭐냐? 이것 봐. 완전 일치는 하나밖에 안 나온 이유가 뭐냐면 잘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왜? 바보가 아닌 이상 지문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것을 못 맞출 리는 없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게 유사일치, 유사일치 부분이 됩니다.
자, 지문의 내용과 선지의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지만 변형되어서 나오는 거야. 본문을 볼게요. 현재의 소비를 늦추고 미래를 계획하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자산을 안전하게 형성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돈을 벌고 있지만 미래에도 그 돈을 벌고 있을지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계속 그 돈에 대해서 뭐 모아둔다든가 아니면 어디에 투자를 한다든가 믿을 만한 곳에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죠. 금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계산이 현재의 소비와 미래의 소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보시면 요것도 정리를 해보면 현재의 소비와 미래의 소비, 요 녀석을 결정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지문은 금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계산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선지를 보면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 게 선지야. 금리는 지금 소비할 것인가와 소비를 늦출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금리는 지금 소비할 것인가? 본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 현재의 소비라고 나와 있어. 그 다음에 늦추어 소비할 것인가? 미래의 소비라고 나와 있어. 현재의 소비, 미래의 소비라는 동일한 표현이 안 나오고 어떻게 나오고 있어? 약간 변형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도 똑같은 의미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서 일치하는구나 라고 제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정도. 그 다음에 또 나와있죠. 언어 지도는 다음 지문이에요. 뭐야? 언어 지도가 이제 그 중심 소재가 되는데, 언어 지도는 현재 언어 상태의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자, 언어 지도가 가지는 특징들이죠. 현재의 언어 상태 를 생생하게 보여주고요. 국어의 역사적인 변화에 관한 정보, 역사적 변화에 관한 정보,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해당 지역의 역사 문화를 반영해서 민족학적, 문화사적 연구에 도움을 준다. 연구에 도움을 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도에 담긴 방언형을 통해서 이전 시기의 언어를 재구성하거나 이전 시기 언어를 재구성하거나 아니면 그 방언 어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방언 어휘. 네. 근데 이 방언 어휘는 뭐라고 나타나고 있냐면 문학에 나타난 문학 속 방언 어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선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언어 지도를 보면 김소월 시에 있는 토속적 어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김소월 시가 위에 있는 표현에서 뭐랑 동일하죠? 김소월 시는 뭐예요? 김소월의 시는 큰 카테고리로 봤을 때 뭐죠? 그걸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김소월의 시를. 그렇죠. 문학작품이라고 부를 수 있죠. 문학 속 방언의 어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같은 얘기예요. 근데 김소월 얘기는 안 나왔었는데 틀렸다. 네가 틀렸어요. 같은 의미라는 것을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하나 더 보도록 하죠. 보시면
유학은 수기치인을 통해 성인이 되기 위한 학문으로 성학이라고도 불린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유학은 뭐라고도 불린다고? 성학이라고도 불려. 근데 이 유학과 성학은 뭘 하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표현대로는 수기치인을 통한 성인이 되는 것. 학문인데 이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수기치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수기치인을 이제 반반씩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수기는 뭐고 치인은 뭐다 라고 얘기를 할까요? 수기는 사물을 탐구하고 알을 쫓처리하고 뜻을 성실하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 자신을 닦는 일. 수양이죠. 자기 수양. 수기는 자기 수양이야. 치인은 집안을 바르게 하고 나라를 통치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것. 그걸 확장하라는 건데 혹시 이제 들어보신 분은 들어봤겠지만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것까지 나아가려면 일단 나라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 나라를 다스릴 줄 알으려면 집안부터 제어할 줄 알아야 돼. 집안을 제어하려면 자기 자신부터 갈고 닦아야 돼.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에서 요 부분입니다. 제가 치국 평천하. 요 수신은 요거가 되는 거고요. 나를 수양하고 나서 나를 갈고 닦아서 나를 만들 수 있어야, 나를 제어할 수 있어야, 나를 깨끗이 할 수 있어야 집안을 제어할 수 있어. 집안을 이끌어 나갈 수 있어. 집안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정도의 덕이 쌓이고 통치력이 있다면 무엇을 다스릴 수 있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어. 나라를 올바로 다스리고 통치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까지? 천하까지 평화롭게 만들 수 있어. 뭐가 시작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걸까요? 평천하라는 큰 뜻을 얘기하고자 했을까요? 아니면 평천하라는 큰 뜻을 얘기하기 전에 그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부터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수기치인을 통해 하늘의 도리인 천도와 합일되는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바로 성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수기치인을 통해서 뭐에 도달한 사람? 그렇죠. 천도에 도달한 사람을 뭐라고 불러? 성인이라고 부른다 라는 얘기죠. 자, 보시면 지문 확인 부분. 성학은 하늘의 도리와 합일된 사람이 되기 위한 학문이다. 자, 성학이라는 것이 유학이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늘의 도리와 합일된 사람을 뭐라고 불러? 성인이라고 부르죠. 되게 돌려서 얘기했지만 성학은 성인이 되기 위한 학문이다 라는 말과 동일하죠. 그래서 이건 유사일치로 갖다가 해서 맞는 표현이다 라는 것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X5 학습이라고 X5 학습 보시면 캐로로래요. 카로토는 대상을 눈에 보이는 것과 똑같이 재현하는 것을 중시했던 당시 르네상스 회화. 그렇다면 르네상스 회화는 뭐를 중시 여겼어? 사실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것과 똑같이 재현하는 것이 중시했던 시기야. 근데 카로토는 상상한 것을 꾸밈없이 순수하게 드러나는 아이들의 표현 방식을 따랐다라는 걸로 봐서 르네상스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대조적입니다. 그 이유는 카로토가 르네상스 이래로 내려오는 사실적 재현이 유일한 가치가 아님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르네상스는 다섯 글자로 갖다가 연결해지면 르네상스는 뭘 중시했어? 사실적 재현. 그렇죠. 그럼 카로토는 아이들의 표현 방식이니까 순수함이죠. 자, 그럼 필수천에서 르네상스 시기의 화가들은 외형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데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방금 전에 뭐라고 했죠? 르네상스는 사실적 재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동일한 표현입니다. 외형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거나 사실적 재현이나. 그렇다면 맞아 틀려? 맞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일치를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이제 살펴볼 건 일치 문제가 되겠죠.
불일치는 여기에서 나와 있다시피 그 지문의 내용과 다르거나 아니면 지문의 내용이 나오지 않거나 언급은 됐는데 이유하고 그러니까 원인하고 결과가 지문에 이렇게 있었어. 근데 선택지에 그 원인과 결과가 바뀌어 있다거나 아니면 왜곡되어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가 불일치 문제로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곡이 됐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비가 와서 소풍이 취소됐다라고 하면 비가 온 것이 뭐가 돼요? 원인이 돼요. 뭐의 원인? 소풍이 취소됐다라는 결과의 원인이야. 근데 그걸 약간 꼬아서 내면 소풍이 취소된 사실과 그 다음에 비가 왔다는 사실은 동일해. 근데 그걸 이렇게 꼬아서 내면 어떻게 되느냐? 소풍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비가 왔다. 자, 소풍 취소되면 비 와요? 뭐 무슨 기우제야? 아니란 말이야. 원인과 결과를 그런 식으로 잘못 꼬아놓으면 분명히 두 의미는 다 들어있어. 비가 온 사실과 그 다음에 소풍이 취소된 사실은 동일하지만 뭐의 관계가 잘못됐어? 둘의 내용 관계가, 그렇죠? 인과관계가 잘못됐어. 그랬을 땐 그건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불일치한다 라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첫날에 목이 가게 생겼는데. 자, 관광객처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고르면 현실성이 높다고 하고. 자, 그 가지고 이제는 안 할 건데. 있는 것을 대상으로 삼으면 이것은 뭐가 높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렇죠. 현실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대상을 시각적 재현에 기대어 실제와 똑같이 표현하면 시각적 재현을 통해서 실제와 똑같이 표현하면 뭐가 높다? 사실성이 높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중략되고 나서 파바트는 대상을 함축적으로 변형했지만 하이퍼리얼리즘은 대상을 정확하게 재현하고자 하였다. 그렇다면 파바트는 뭐랑 연결이 되는 거죠? 함축적으로 변형했다라는 거는 흔히 볼 수 있는 것에다가 무엇을 집어넣은 거죠? 작가의 의도나 아니면 작가의 사상이나 아니면 작가의 표현하고자 하는 기교나 이런 거를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뭐가 높아요? 파바트는? 그렇죠. 파바트는 이쪽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이퍼리얼리즘은 대상의 현실성뿐만 아니라 트롱프레이 뭐야 이게? 사람의 이름인가? 트롱프레이유의 이 흐름을 이어 표현의 사실성도 추구한다. 그렇다면 하이퍼리얼리즘은 현실성도 추구하고요. 그렇죠? 사실성도 추구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선지를 보면 파바트는 대상을 함축적으로 변형했다는 점에서 하이퍼리얼리즘과 달리 사실성이 높다고 얘기할 수 있다. 파바트는 사실성이었어요? 현실성이었어요? 현실성이죠. 맞아 틀려 그럼? 틀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불일치했다라는 것에 맞는 것이 되겠죠. 불일치했습니다. 자, 자, 다음 거 짧아요. 금방 갈게요. 한국 극무용이 만들어질 당시에 한국 무용계에는 새로운 예술 창작의 패러다임이 자리 잡았고, 자, 예술 창작의 패러다임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뭐가 나오게 됐어? 그 결과 춤의 커뮤니케이션 구조는 크게 변화했다. 무슨 관계로 되어 있죠?
원인 결과 인과관계로 엮여 있어. 뭐가 원인이야? 예술 창작 패러다임이 새롭게 자리를 잡았다라는 거. 근데 그걸로 인해서 결과가 춤의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변했다. 그렇다면 확인 부분. 춤의 창작 방식의 영향으로 예술 창작 패러다임이 변화하였다. 뭐가 바뀌었어요? 일단 단어들도 바뀌었지만 무슨 관계도 바뀌었어? 인과관계가 바뀌었어. 예술 창작 패러다임 때문에 춤의 창작 방식이 바뀌었지. 춤의 창작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술 창작 패러다임이 바뀐 게 아니에요. 원인 결과를 정확하게 그 관계를 인식했느냐에 따라서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사실 제가 1학년 비문학을 맡으면서 되게 걱정했던 게 뭐냐면 비문학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더럽게 재미없어요. 그런데 이 비문학이 더럽게 재미없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고 배경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배경 지식이 많으면 나 이거 아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연결지어 나갈 수 있으니까 할만해요. 근데 배경 지식이 없으면 뭔 개소리야. 재미없어요. 관심도 없고. 그 다음에 글이 길어요. 글이 길어지면 집중도가 떨어져요. 집중도 떨어지면 졸려요. 재미없어요. 비문학은 사실은 되게 위험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번 재미를 못 느끼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비문학에서 고3 때까지 계속 죽쓰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기 싫은 건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하기 싫은 게, 이 안 하려고 하는 게 수능에서는 상당히 점수 덩어리가 커요. 그리고 등급을 나누는 큰 기준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즘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몇 개 안 나와요. 예전에는 지문이 5개가 나왔어요. 지금은 지문이 3개 정도 나와요. 와 신난다. 신나긴 개뿔. 문제수는 똑같아요. 그렇다면 한 지문에 예전에는 2문제, 3문제가 엮여있다면 요즘은 5문제, 6문제가 엮여있다는 얘기예요. 한 지문 날리면 몇 점 날아가는 거야 그럼? 최소한 10점 날아간다라는 얘기예요. 10점 날아가면 보통 2개 등급 정도 차이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10점을 다 맞춘 애들이 1등급 맞는다면 지문 하나 버려. 3등급입니다. 근데 1등급 10점을 다 맞춰서 1등급이 나올 수준이 아니겠죠. 지금 지문 하나를 버리는 수준이라면. 그렇다면 3등급 나올 걸 5등급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가면서 좀 이 독서라는 것의 중요성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이 되겠죠. 마지막 그 부분이고 오늘 배운 거 확인은 여러분들께 직접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고전 논리에서는 어떠한 진술이든 참 또는 거짓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고전 논리와 고전 논리가 아닌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고전 논리 쪽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명제는 뭐 아니면 뭐다? 참 아니면 거짓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는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과 잘 들어맞는다. 상식적으로 참 아니면 거짓이라고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나 프리스트에 따르면 참인 진술과 거짓인 진술에 참인 동시에 거짓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 사람은 참, 거짓, 그 다음에 참인 참인 동시에 거짓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중력되고 나서 고전 논리에서는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를 지닌 문장을 다룰 수가 없어요. 왜? 뭐하고 뭐밖에 없으니까. 고전 논리에서는 참 거짓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프리스트는 그것도 다룰 수 있는 비고전 논리 중 하나인 LP를 제시하였다. 여기 LP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거짓말쟁이 문장을 얘기를 해요. 요거는 사실 요것만으로는 조금 설명이 부족한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거짓말쟁이 문장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지시적 문장이어야 돼요. 자기지시적 문장이라는 건 뭐냐면 자신의 그 결과값을 자신이 지적을 하면서 얘기를 해요.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요게 거짓말쟁이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거짓말이다. 요게 이 문장 자체의 값을 이 문장은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기지시적인 문장이에요. 그런데 요거 생각을 해보면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잘 봐. 이 문장은 거짓이다가 참이면, 이 문장은 거짓이다라는 말이 참이면 이 문장은 뭐야? 거짓말이죠. 그럼 참인 동시에 거짓이에요. 그렇다면 이 문장이 거짓말이야. 거짓이면 거짓말이 아니니까 참이에요. 이게 거짓말쟁이 문장이자 자기지시적 문장을 활용한 프리스트의 논리입니다. 고전 논리에서는 얘는 참 아니면 거짓이어야 되는데 참이기도 하고 거짓이기도 하고 거짓이기도 하고 참이기도 하죠. 프리스트가 발견해낸 이 거짓말쟁이 문장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 입장에서 철학이나 논리학을 잘 전공하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땐 되게 말장난 같죠? 근데 요거 하나를 발견해냄으로써 논리학이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크게 발전을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왜? 선택지가 2개에서 3개로 늘어났죠. 참거짓에서 참인 동시에 거짓인 것까지 존재한다라는 걸 증명해냈단 말이에요. 수학이든 논리학이든 가장 중요한 건 존재를 증명하는 거죠. 수학 같은 경우에도 증명하시오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논리학에서도 증명하는 게 중요한데 저 문장 하나를 통해서 다른 진리값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논리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보시면 자, 비고전 논리에서는 비고전 논리는 고전 논리가 아닌 거죠. 비고전 논리에서는 모든 자기지시적 문장이 참인 동시에 거짓을 표현한다. 요게 함정인데 모든 자기진리적 문장이에요. 모든? 제가 예시로 들어드린 이러한 거짓말쟁이 문장에서만 활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게 모든, 무조건, 절대적으로 만약에 이런 단어가 선지에 포함되어 있으면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모든 혹은 아니면 무조건, 절대적으로 이런 단어가 사용된 건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갖다가 이제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의 실험 결과를 했을 때 늘 똑같은 결과가 나오던가요? 하다못해 치밀한 계산에 의한 실험도 무조건은 없어. 근데 인간에게 해당하는 혹은 아니면 이러한 논리학이나 이런 거에 해당하는 다양한 것들에서 무조건이 적용될 수 있을 리가 없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배운 거 확인 마지막입니다. 신무용의 창작 구조는 근본적으로 서양 예술, 춤의 정신과 본질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다. 그렇다면 신무용은 어디 거 받아들인 거야? 서양 거. 자, 일단 그 정도는 기억을 해놔. 우리의 전통춤의 정신과 존재방식, 의사소통의 구조를 포기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전통춤의 것은 어떻게 해버렸어? 잃어버렸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신무용과 전통춤이 보여주는, 추구하는 정신은 본질적으로 동일하겠군. 동일할까요? 신무용은 뭐의 영향을 받았다고? 서양. 전통은 우리 것이죠. 그러니까 동일할 리가 없어요. 내용 불일치해서 X로 갖다가 되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확인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개념 토크로 해서 2랑 3랑 해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사실 이 국어 개념백과 이 교재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교재에 따른 문제는 숙제로 나가지 않습니다. 따로 숙제가 좀 나갈 거예요. 다만 그 숙제의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그 숙제로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올해지. 아직 올해입니다. 올해 이제 여러분들의 선배인 1학년들이 봤던 그 모의평가를 숙제로 내주려고 해요. 그것들을 풀면서 개념백과에서 수업을 통해서 진행됐던
그 제가 말씀드린 이론, 그 다음에 그 문제 적용 방식대로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하라는 의미에서 그 숙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풀어보시고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하시면 돼요. 고생들 했고요. 아씨, 아직 1시간을 더 해야 가보자. 이런 미친. 그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뭐 국어 선생님이니까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그 A4 용지 받으셨을 거예요. 어휘는 나다라는 거 체크. 그 부분 오늘 8쪽부터 21쪽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나서 담임 선생님께 사인 받으시면 되고, 그 8쪽부터 21쪽에 있는 내용이 내일 어휘에서 어휘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10쪽과 11쪽에 있는 속담 관용어 부분이랑 그 다음에 선택지 문학용어가 다 어휘 평가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2개. 10쪽에 있는 그 아래쪽, 11쪽에 있는 그 위쪽. 두 개밖에 안 돼. 오전 어휘는요? 오전 어휘 오전 어휘. 이거 두 개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나 어디야 자리? 강수 있네. 왜 알아? 왜? 이거 뭐야? 영상 찍고 있는 거야? 사라진 거도 아니에요? 빨리 저 찍어줘.